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절차는 제가 애니메이션 형식을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물품 선정 및 분석. 이걸 사전 준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해외로 수출을 할 때 어떤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느냐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이 진짜로 해외 시장으로 잘 팔릴 수 있느냐를 분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분석을 끝났으면 어느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해외 시장 조사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첫 번째가 이제 돈 안 드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대기업에서 저한테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해서 의뢰가 오면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는 가장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조사 자료부터 조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없는 걸 직접 조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팔고자 하는 그 제품이 그 시장에서 여러분이 선정한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고 통계 분석은 얼마큼 팔리고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해외 마케팅하고 해외 영업인데, 해외 시장 조사할 때 그 제품을 잘 팔릴 수 있느냐, 그 제품이 잘 팔리겠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장에서는 어느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야지 잘 팔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마케팅 기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아, 만약 SNS가 잘 된다? 그러면 SNS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바로 가서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장에는 이런 기법들이 잘 먹히겠더라 하는 것 당연히 조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해외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외 마케팅하고 해외 영업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외 마케팅하고 해외 영업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외 마케팅하고 해외 영업의 차이는, 어, 글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외 마케팅, 해외 영업의 차이를? 보통은 아마 같이 보시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 마케팅하고 해외 영업의 차이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그 시장에 알리는 작업이에요. 해외 영업은 파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알리고 그 시장에 파느냐, 혹은 알리지 않고 파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파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하고 영업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사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무에서는, 글쎄요, 실무에서는 잘 구별 안 하고 해외 영업 담당자가 다 하죠.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별하는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명이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별을 안 하고 쓰는 경우가 맞는 건 아니고 많은데, 구별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해외 마케팅을 하고 나서 해외 영업을 합니다. 그럼 바이어가 발굴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발굴된 바이어한테 제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해외 거래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 제안했던 그 회사랑 이제 뭐 해야 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계약 이행을 잘 할 수 있느냐, 돈을 잘 줄 수 있느냐, 잘 팔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를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무역상해도 사실 안 당합니다. 이게 다 끝난 다음에는 뭐 하셔야 돼요? 무역계약서를 체결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계약까지 대부분 협상이 거의 다 완료가 돼요. 협상이. 이 완료된 협상을 가지고 또 뭘 하시게 되느냐? 이 다음에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뒤에도 조금 협상이 남아있긴 해요. 남아있긴 하는데 대부분은 요 완료된 협상, 즉 무역계약서 체결한 협상이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약서 안에 다음에 6번부터 나오는 그 모든 사항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는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결제, 운송, 계약, 보험, 뭐 모든 걸 다 아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계약서 한 장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의 계약서는 얘기는 개별 계약, 개별적으로 매 건 바이 건으로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약서에는 이제 나중에 계약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아티클 1, 2, 3 이렇게 나가는 긴 계약서가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건 바이 건으로 작성하는 나가는 그런 계약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까지는 각자 사용하시는 언어 쓰시면 돼요. 스페인어, 프랑스어 뭐 상관없어요. 영어, 중국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한 장짜리 계약서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이게 무역 용어예요. 무역 용어. 여기부터 거의 무역 용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어는 좀 아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결제 대금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수금 일대하고 신용장 일대. 요거는 뒤에서 결제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아니면 대금을 먼저 받지 않죠. 외상일 때는. 아무튼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럼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만들죠. 확보라고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무역회사들이 모두 다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기도 하고요. 공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 들어간 재료가 모두 다 우리 공장에서 만든 건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품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건 같이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국제 운송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배나 비행기에 실는 국제 운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선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비행기나 배에 실을 때는 부두나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다 정해져 있죠. 거기로 운송하는 거를 전부 다 국내 운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출 통관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 수출해도 됩니까? 라고 국가에 물어보면 국가에서 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증서를 하나 줘요. 그게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증서를 주는데 요거를 수출 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끝난 상태에서 배에 실어야 돼요. 비행기다 배에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해상 적하보험이라고 써 있죠. 해상 적하보험 부보라고 써 있는 거 부보는 보험을 드는 걸 부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선적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물건이 파손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게 다 되면 이제 국제 운송을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수출자는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국제 운송, 즉 선적을 해야 된다. 당연히 물건을 팔아야 된다. 돈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운송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도 있지만 두 번째는 자, 격지 간의 거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출국, 수입국이 굉장히 멀어요. 가까울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예요. 그랬을 때 내가 A란 배에 실었고요. 얼마짜리예요? 뭐 이렇게 서류가 없이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증빙서를 반드시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주게 돼서 이거를 의무라고 얘기해요. 선적 서류가 서류 교부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요 두 번째 의무도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출자의 의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물품을 인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류도 줘야 돼요. 이거 두 가지를 다 해줘야지 얼추 끝났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하나가 더 있겠네. 마지막이겠네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외상이다. 했을 땐 당연히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후송금 추심이 전부 외상이에요. 자, 그리고 사후관리란 얘기는 다 뭐다 언제 할래요? 클레임은 있나요? 뭐 등등등 확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관세한급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관세라는 얘기는 나중에 관세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한 번 설명해 드릴 텐데 관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세는 뭐냐면 수입세예요, 수입세. 그래서 수입할 때 붙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수출 절차인데 갑자기 웬 관세한급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의 관세는 어떤 관세를 얘기하는 거냐? 수출 물품에 예를 들어서 수입 물품이 들어가 있다. 재료 중에요. 혹은 뭐 완제품 수출할 수도 있으니까 수입한 거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모든 이제 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저런 비용이 다 붙죠. 그 비용은 사실은 물건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관세가 붙었다? 그럼 관세도 당연히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 계산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은요 무역도 장사니까 절대 미치는 장사 하지 않습니다. 남는 장사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발생된 비용은 가격에 다 붙여서 최종 소비자가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출품에 관세가 들어가 있는 수입 물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물건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을 관세를 빼주는 국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장려국이기 때문에 수출할 때 가격이 높으면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면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수출할 때 만약에 수입 물품이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뭘 냈을까요? 관세를 냈겠죠. 그러니까 그 관세를 빼줄게요 하는 게 관세 현금이다. 자, 여기까지 하면 수출 절차가 마무리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 절차를 제가 쭉 전체적으로 훑어본 이유가 뭐냐면 큰 맥락을 알아야 중간중간에 세세한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아, 내가 어느 정도의, 어느 부분을 일을 하는구나, 아니 전체를 다 일하는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앞에 업무, 뒤에 업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이나 홈페이지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구독, 알림, 그 다음에 댓글 설정, 이런 거 잊지 말아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전에 나가려고 했는데, 유튜브 요거 제가 바꿨는데 안 바꿔놨네요. TV 다음에 365입니다. 1, 2, 3이 아니라 지금 제가 깜빡하고 안 바꿔놨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365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